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문화. 오늘은 세계의 생성과 제 신의 탄생. 우리 교재, 그죠? 여기에서 딱 교재 그 내용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 15쪽인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에 띄운 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우라노스, 그 다음에 가이아 여신, 가이아 여신이 대제 여신인데 그 관련된 그림이라서 제가 띄워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가 사실은 한 가지 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정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해자되는 그런 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태초 이제 세계 생성과 관련해서 신화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펠라스 고유족 신화고 하나는 헬라스 고유족 신화입니다. 그래서 펠라스 고유족 신화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헬라스족 신화입니다.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나오는 게 헬라스족 신화입니다. 그럼 그 전에 펠라스 고유족 신화라는 게 이 헬라스 신화의 어떤 그 사례를 제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펠라스 고유족 신화에 보면은 태초에 만물의 여신이 이제 에우리노메라고 있습니다. 에우리노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모든 게 첫 시작은 혼돈 상태죠. 혼돈. 보통 우리 카오스라고 하죠. 이런 혼돈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에우리노메의 만물의 여신이 혼돈 상태에서 솟아나와서 그건 뭐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겠죠. 그래서 이 여신이 하늘로부터 바다를 분리한 후 파도 위에서 외롭게 춤을 추다가, 이건 이제 신하니까 그냥 막 재밌게 들으면 됩니다. 이제 남쪽을 향해 움직이다가 이 지나가니까 이제 바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남쪽을 향하던 여신이 이제 물결을 일으키면서 지나가다가 북쪽에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잡아서 양손으로 부드럽게 비벼니까 이 북풍이 크다란 구렁이가 됩니다. 이 구렁이 이름이 오피온입니다. 혹시 오피온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오늘 방금 들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설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피온이 구렁인데, 에우리누메 여신의 이제 원초적인 어떤 그 열정적 춤을 추니까 아무래도 요염하죠.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친 상태니까 구렁이가 욕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욕정을 참지 못한 오피온이 거대한 몸으로 이 여신의 그 몸을 칭칭 감고 함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보레아스라고 불리는 북풍이 이제 이 여신을 임신시킨다. 펠라스 고유족 신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여인이 한 마리 비둘기로 변신해서 파도 위에 둥지를 트는데, 시간이 되면서 이 여신이 우주에 알을 낳게 되고, 이 알이 갈라지면서 태양이나 달, 별, 산이나 강, 모든 동식물 이런 게 있는 대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우리노메와 이 오피온이 이제 그 철을 신혼살림을 올림포스 산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는데, 이 행복이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좀 어이없게도 이 행복이 금방 끝나는 이유가 이 오피온이 이제 자기가 우주의 창조자라고 주장한다는 거. 오만하게. 에우리노메한테 이렇게 이제 오만방자하게 보니까 에우리노메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적 반응은 아니겠죠. 여신이 오피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서진 이빨이 나가버린 오피온이 그 길로 지하의 어두운 동굴로 추방당하고 마는데, 이렇게 오피온을 잔인하게 쫓아버린 여신이 우주의 7행성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 여신이 타이탄족 남신 한 명과 여신 한 명을 짝으로 해가지고 7커플을 만드는데 그들 각각에게 이제 행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름이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 한번 찾아볼까요? 17쪽에 한번 봐보세요. 티타니스. 티탄이 이제 남신이고 티타니스가 여신이죠. 여기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뭐 테이아, 히페리온 이거는 태양을 맡고 포에베, 아킬라스는 그 달, 그 다음에 디오네와 그리오스는 화성, 메티스와 코에오스는 수성, 테미스와 에우리메돈이죠 목성이고, 테티스와 오케아노스는 금성, 레아와 크로노스는 토성. 이렇게 이제 역할을 맡깁니다. 이렇게 우주가 정리되면서 최초의 펠라스고의 사람인 펠라스고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원시적인 삶을 살겠죠. 뭐 오두막집을 짓고 나무 열매로 연명하면서 그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뭐 이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 이게 펠라스고이족 신화입니다. 이 펠라스고이족 신화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쯤에 만들어진 이 신화가 나중에 호메로스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의 모태를 이루는 것이 이 펠라스고이족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보면은 이제 보면 나무 열매로 연명하고 그 채집 생활하고 뭐 이렇게 수렵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던 모계사회 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우리메돈이 제일 먼저 나오죠. 여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계사회가 최초 출발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우두머리인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여신이 있고, 그 여신의 힘을 대변하는 무녀,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 펠라스고이족 신화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혼돈 상태에서 카오스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생겨난 그 여신 에우리메노가 우주의 알을 잉태해 가지고 뱀 오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구렁이가 모계사의 전통을 이어오는 지신신앙에서 영물로 여기는 동물 아닙니까? 옛날에 그 모계사의 전통에 보면은 뱀들이 꼭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뱀이 지신신앙에서 영물로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신을 우주의 창조자로 여기던 동서양의 모든 원시 종교를 보면 이 여신과 함께 뱀을 조각한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이 신성한 동물이 이토록 아까 봉변을 당했죠? 참담하게. 왜 봉변을 당하게 되는가? 그건 오피온이 남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뱀이. 계급 체계로 볼 때 이 여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아까 바람을 그 손으로 비벼서, 그죠? 여신에 의해서 창조된 이 오피온도 역시 여신에게 종속된 피조물인데, 그런 그가 이 여신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려고 하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던 모계사회의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 신화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계사회의 체제 하에서 남성은 종족을 번식시키는 데만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자, 뭐 그림이 조금 글만 텍스트만 보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그래서 이 모계사에서 어쨌든 남성이 종족을 번식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건 우리가 곤충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수사마귀하고 암사마귀, 사마귀들이 교미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미할 때 하고 나서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을 위해 암사마귀의 먹이가 됩니다. 수사마귀가.
암사마귀가 교미 끝마치면 수사마귀를 먹어버려요. 잡아먹어버려요.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놀라운 거는 이와 비슷한 현상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호메로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아마조네스라는 여인족의 신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마존족 여인들이 신화에 보면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족을 침공해서 남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하고 관계가 이 임신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 남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처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봤죠. 자신들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 불안한 요소는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아예 살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계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 펠라스 고유족 역시 남성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그리스 신화가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역사학자나 인류학자들 연구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약 700년간이나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지배했던 이 펠라스 고유족이 기원전 35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으로부터 그리스로 이주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이 펠라스 고유라는 이름이 도리아인들의 침입 이전의 그리스 주민들을 지칭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에 전달된 그 팔레스타인의 셈족의 신이 이야후인데, 이 역시 에우리노메 이렇게 이름이 아마 그리스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인류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펠라스 고유족 신화를 잠깐 언급한 것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통 헬라스족 신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신화를 이 모태가 된 게 펠라스 고유족 신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줬고, 이제 여기 이제 우라노스가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우라노스가 나올 건데, 이거는 만화로 나올 그리스족 신화였고, 자, 일단은 우라노스 나오는 내용부터 조금 볼까요? 그래서 이 호메로스 신화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고전이 우리가 보통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저자의 호메로스와 관계가 많죠. 그래서 이 호메로스 신화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펠라스 고유족으로부터 전해지던 신화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변형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메로스가 전하는 올림푸스 신앙의 천지창조 내용은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방금 들었던 펠라스 고유족 신화에서 많이 참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책에도 보면은 15쪽에 나오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제 의문 제기와 그에 대한 설명도 이런 태초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우선 태초의 세계는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혼돈의 상태였다고 한다. 카오스라고 불렀다. 카오스는 항상 형상도 질서도 없이 모든 요소가 뒤섞여 있는 상태다. 그죠? 무한한 공간에 형체 없이 퍼져 있는 물질의 총체가 바로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오스의 속성에 기대어서 후대의 연금술사들은 공기 중에 있는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물질을 가리키는 가스라는 말을, 카오스가 우리가 영어 단어 가스 있죠? 가스라는 말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쭉 보다 보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용어들이 혹은 로마 신화에서 나온 용어들이 영어나 이 서구 언어에 토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알면은 언어학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어와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다시 그래서 아까 이제 태초에 혼돈의 여신으로부터 대제의 여신이 생겨난다 했는데, 이 대제의 여신이 가이아입니다. 네? 가이아. 그래서 가이아가 그리스 말로 대지란 뜻입니다. 사실은 지질학에서 보면 지오그라피, 지올로기 이런 단어 있잖아요. 전부 가이아, 어원적으로 가이아와 관계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여신이 잠을 자면서 이제 가이아가 잠을 자면서 홀로 아들을 잉태하고 수면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우라노스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하늘입니다. 우라노스가 여기 보세요. 하늘의 구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라노스가 이렇게 올림푸스 산꼭대기에서 잠자는 어머니 가이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신비스럽게 갈라져 있는 그 돼지 어머니 틈새로 이제 쭉 스며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돼지 어머니 피부인 흙이 이제 비가 내리니까 뭐 풀과 꽃과 나무도 돋아나고 또 이 우라노스 비가 강과 호수, 뭐 바다도 만들고 각종 새와 동물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최초의 두 신이 더 이상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세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들 삼형제는 모두 거인이란 의미의 기간테스였습니다. 우리가 자이언트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예, 기간테스라는 거인족이 태어납니다. 또 100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의미로 헤카톤케이르라는 괴물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테스 삼형제가 태어나는데 눈이 하나밖에 없는 키클로프 형제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괴물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이 키클로프는 외모가 끔찍하죠. 눈이 하나니까 거대한 성벽을 쌓는 건축가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라노스는 계속 가이아를 임신시켰고 그래서 거인족인 타이탄 신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아까 우리가 우리 책에서 여기 이름이 언급됐던 신들 있죠? 오케아노스나 코에오스, 히페리온, 크리오스, 이아페토스, 크로노스라는 이제 6명의 남신 아들들하고 테티스, 레아, 테미스, 무네모신느, 포에베, 테이아 하는 6명의 딸 이렇게 태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질 사항은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이 숫자인데 일단 그 전에 이 이름을 보면은 아까 펠라스 고족 신화에서 에우리노메와 오피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이걸 보면은 올림푸스 신화가 결국 독창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앞의 신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이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낳은 자식들의 숫자가 보면은 백수, 손이 100개인 백수 거인 아들 3명, 외눈박이 거인 아들 3명,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타이탄족 아들과 딸 12명. 그래서 여기서 괴물의 형태를 한 아들 6명을 제외하면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자식들은 12명입니다. 지금 보세요. 6명. 전부 12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괴물은 제외했습니다. 우라노스와 같은 천신계의 신도 아니죠. 그래서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낳은 타이탄족의 신의 숫자가 모두 12입니다. 12명. 그럼 올림푸스 신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올림푸스 12신입니다. 12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12라는 숫자가 조금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12명, 남자, 남신, 티탄 6명, 여자 티탄이 있어요? 6명이가. 그럼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난 이 타이탄족 신의 숫자가 모두 12인 것처럼 올림푸스 12신입니다. 올림푸스 주신도 나중에 보면 12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 영웅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에게 운명적인 모험으로 부여된 임무도 12가지 임무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우연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도 신성한 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도 12명이었죠. 예수가 태어난 달도 12월이고 서양의 점성술도 12성자입니다. 별자리도. 동양에도 역시 우리 12지죠. 12지 아닙니까? 운명을 논할 때.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1년을 이루고 있는 12달을 이제 상징하니까 그런 숫자니까 고대 문명에서는 매우 신성하게 생각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이 12에 전지전능한 유일신을 합하면은 숫자가 13이 되죠. 그래서 13은 완전한 존재인 신의 숫자이고 인간 세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나 즉 저성이 아닌 이성에 머물고 싶어하는 인간이 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기피하죠. 우리 뭐 영화에서 13일의 금요일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신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라노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10이라는 성스러운 숫자만큼의 아이를 출생시킨 우라노스가 사실은 그런데 이 숫자만큼 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우라노스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흉악하게 안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스럽기는커녕 다정한 남편도 아니고 또 자상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이 자식들을 모두 지하세계, 이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데 지하세계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땅속에 멀리. 우라노스가 이렇게 아들들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서 슬픈 나날을 보도록 감금해 버리는데, 왜 우라노스가 이렇게 잔인하고 독재적인 가장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신화를 보면서 그냥 단순한 환상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뒤에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라노스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남편의 폭정을 참지 못한 가이아,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이 지하세계 타르타로스에 감금되어 있던 자식들에게 우라노스를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민재야, 아빠 수업하니까 나가줄래? 그 형님 누나들이 수업 방해받는다. 좀 나가줘. 수업 빨리 끝내고 나갈게. 자, 문 닫고. 고마워요. 문 닫고.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늦둥이라서 아직 어려가지고 위에 누나하고 11살 차이인데 7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폭정을 참지 못한 가이아 여신이 이제 지하세계에 갇혀있던 그 자기 자식들에게 이 우라노스를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전부 겁을 내고, 이 우라노스가 얼마나 괴물 같은 아버지입니까? 겁을 냈는데 이 제안에 응한 자식이 가장 나이가 어린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살해 계획을 알려주고 마침내 작전을 시행하는 날이 이제 오는데, 가이아가 이제 우라노스를 침실로 끌어들이고 이제 우라노스를 기쁘게 해줬겠죠. 얼마 뒤에 이제 우라노스가 잠을 자게 되겠죠. 코 고는 소리가 아마 천둥같이 컸겠죠. 그런데 이제 이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온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크로노스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 영화였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제 가이아가 임신했을 때고, 자, 요 장면입니다. 요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가 잠을 자고 코를 고면서 잠을 자는데 조심스럽게 크로노스가 들어왔죠. 크로노스 손에, 자, 이 그림을 보면 뭐 보입니까? 무엇이 지어져 있습니까? 낫이 지어져 있습니다. 잠들은 아버지 앞에 선 이 크로노스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아버지의 음낭을, 자 보세요, 아버지의 음낭을 잘라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라노스를 살해할 때 이 음낭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가 대지를 임신시켰기 때문에 여러 괴물과 요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괴물이 태어나지만 이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피가 아프로디테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는 얘기가 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아프로디테 여신, 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 수업을 할 때 제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우라노스의 신화는
결국 친부 살해라는 아주 끔찍한 내용이죠. 아버지,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사실은 폐륜범죄입니다. 그죠? 이런 폐륜범죄를 전하고 있는 이 신화가 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의미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혹시 이 적을 사람 적어보세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라노스는 왜 잔인하고 독재적인 가장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라노스는 왜 잔인하고 독재적인 가장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이아는 왜 남편 살해를 지시했고 또 살해 부인은 왜 성기로 되었을까? 하필이면 성기를 왜 잘랐을까? 또 세 번째는 아들의 아버지 살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선 공통적으로 이 각 세 질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원시 가부장 제도의 출현입니다. 가부장 제도. 원래 태초에는 모계사에서 출발하죠. 여신이 먼저 나오고, 그죠? 가수 상태에서. 그런데 이 모계 중심사에서 가부장 제도로의 전환이 이제 우라노스가 나오면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부부 간의 성폭력은 물론 부자 간의 권력 다툼 문제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현대사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성폭력 문제, 이런 거. 신화에 나오는 문제가 벌써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유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라노스가 왜 잔인하고 독재적인 가장으로 묘사되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바로 원시 가부장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예전에 가부장 제도가 강력하게 통용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아버지가 집에서 완전히 독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죠. 현대사에서는. 저도 이제 다산이 아버지지만 제가 방학 때 저희 집사람도 돈 벌러 나오고 하니까 저도 집에서 요리해서 아이들 주고 인터넷에서 레시피 받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시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맛이 있든 없든 그건 자기도 운명이고 촥 줍니다. 대체로 맛있어요. 제가 이제 음식이 재능이 있는지 몰라도 만드는데 재난 문자 오는 바람에 잠깐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가부장제도 옛날식으로 살면은 남자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퇴출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 여러분도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원시 가부장 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이 원시적 가부장 제도 하에서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이 과도한 성폭력에 시달리며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 아내들의 해방 욕구가 암시된 것이 아닌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이 가이아가 왜 남편 살해를 지시했고 살해 부인은 왜 성기였을까, 이 질문 있죠. 이게 이제 아내들의 해방 욕구,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출산해야 되니까, 그죠? 한번 출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회복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또 아이 낳으면 또 몇 달 걸리고, 그럼 계속 누워서 애 낳다가 평생 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아들의 아버지 살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부 살해. 그래서 이거는 원시적 가부장제 하에서 이 애정 없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권력을 탈취하려는 아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 가부장제의 전통은 사실은 중세시대까지도
대부분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세 기사들 나오고 중세 시대 영화를 보세요.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 살해하고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이런 게 중세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 신화에서 벌써 이런 내용이 여전히 그 인간사에서 계속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스족이 전하는 이제 그리스 신화죠. 올림푸스 신앙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펠라스 고유족의 신화와 좀 차이가 있는 점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이 사회 제도의 변화가 암시되는 부분입니다. 펠라스 고유족 신화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리노메라는 여신을 중심으로 한 모계 사회의 반영이었죠. 그래서 올림푸스 신앙도 역시 그 출발이 그 가우스 상태로부터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출생하고 또 하늘인 우라노스가 그의 아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인류의 시작이 모계 사회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화에서는, 헬라스족 신화에서는 우라노스가 좀 더 능동적이고 가이아는 좀 수동적입니다. 행동하는 게. 한마디로 북의 사회가 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라노스가 태초의 아버지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북의 사회 출현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 이렇게 우라노스와 대제의 여신 어머니 가이아의 결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라노스가 비를 뿌려서 대지를 잉태시켰다는 사실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동시에 농경사회가 정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천신사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천신사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라노스가 이렇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결합하는 신화가 만들어진 시대는 그리스 북부에 이 헬라스인들이 이주해 오던 시기하고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면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결합 신화가 결국 천신신앙을 가진 헬라스인들하고 그리스인들이죠. 지신신앙을 가진 기존의 토착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과 융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스인들이 그리스 북부로 이주하는 것이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토착민들에게는 단순히 영토 침공이라는 문제 외에도 토착인들의 전통적인 모계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의 체제의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결국 전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헬라스족이 결국 승리하면서 그리스 땅에도 이 북의 제도가 정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말해 우라노스와 가이아 신화는 이 천신 계열인 헬라스족이 원래의 토착인들, 즉 지신 계열인 토착인들을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공한 신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와 가이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의 다른 책에도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신화와 관련된 책이 사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방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첫 번째 자식들도 역시 이러한 문화의 융합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한번 말했지만 이들을 지칭하는 기간테스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가이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기간테스가. 그래서 이 기간테스 삼형제가 결국은 원래 모두 지신계열임을 알 수 있죠.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이 기간테스들은 모두 지신들이었다가 이 우라노스와 함께 천신신앙이 도입되면서 그의 아들로 전락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하세계 타르타로스에 갇혀버린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관점이 이 세 거인들이 나중에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푸스 신들에게 대항하다가 다시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감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 외눈박이 거인들인 키클로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눈이 하나인 괴물들, 그죠? 뭐 천둥을 의미하는 브론테스라든지
번개를 의미하는 스페로스라든지 벼락을 의미하는 아르게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괴물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이 키클로프들은 당시에 청동기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사실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를 증언하는 여러 문헌들이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자신들의 이마에 불의 근원이 되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문신을 새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클로프가 외눈박이였다는 사실은 인간 대장장이들이 이마에 둥근 문신을 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많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한 번씩 꺼집니다. 자, 다른 화면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우스와 관련된 화면이고, 이게 오케아노스와 관련된 화면이고요.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이거는 이제 가이아 여신 임신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사실들 우리가 쭉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우라노스가 등장한 것은 결국 북의사의 시작과 천신신앙의 도입을 의미합니다. 우라노스 이전에 숭배되었던 가이아 대제 여신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신들은 결국 우라노스의 아내라든지 자식들로 전락하고 그 세력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클로프가 등장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청동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중에 우라노스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모계사의 반항이 만만치 않다. 모계사의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버지 이 우라노스를 살해하고 우주의 지배자가 된 크로노스의 신화로 넘어갈 겁니다. 크로노스와 관련해서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크로노스와 관련해서는 그 어원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사실은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게 우라노스고 이게 아들 크로노스입니다. 이 대제의 신 가이아죠. 아버지 음낭을 잘라서 신부를 살해하는 이 크로노스가 이제 우주의 지배자가 되기 때문에 크로노스 신화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부 살해라든지 이런 내용, 패론적인 내용이 그리스 신화에 벌써 옛날에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인간사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내용이 중세시대에도 이어지고 현대사에도 이런 패륜적인 범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단순히 그 환상적인 줄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죠. 모든 게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 인간사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스 신화와 관련해서 동영상도 사실은 준비했지만, 동영상을 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동영상을 찾아서 올리고 같이 이제 수업에 참조를 하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 유튜브에 이제 그게 영상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림이나 사파를 수업할 때 이용하고, 동영상은 가급적 참조 안 합니다.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또 영화로 나온 그리스 신화 관련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동영상을 제가 가급적 참조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크로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